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에 내 딸이 왜? 미국 명문학자 가문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내게 딸의 선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버드 석사까지 한 애가 군인이라니요. 손녀의 돌잔치를 위해 마지못해 떠난 15일간의 여정은 내 60년 인생의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앤더슨입니다. 우리 집안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학자 가문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박사학위의 전통. 아버지와 삼촌들은 모두 유명 대학의 교수였고, 저 역시 하버드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대로 군인보다 학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라 할 수 있죠. 아이들도 그런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엘리자베스가 급하게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군에 자원했다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제대로 들은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친 딸이 그것도 우리 집안에서 군인을 하겠다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군인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어릴 때부터 뭐든 결심하면 해내는 아이였어요. 대학 시절에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복수 전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아이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첫 휴가를 나온 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해진 눈빛, 더 똑바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죠. 왜 하필 군대였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곧 군 생활을 마치고 학계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참 후 엘리자베스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으로 파병을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는 그 작은 나라, 북한과 대치 중인 위험한 곳으로 말이죠. 전화를 받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필이면 한국? 그 작은 분단 국가를 왜? 딸에게 물었지만 그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원한다는 막연한 대답뿐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시절 친구를 잃은 기억이 떠올라 더욱 불안했지만 딸의 결정이니까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딸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책을 찾아 읽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죠. 파병 후 첫 화상 통화에서 본 엘리자베스의 모습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군기지 내 생활이 안전하고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라며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1년 정도면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영상통화로 한국인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국에도 좋은 남자가 많은데 하필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연애라니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딸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딸의 결혼식을 상상해왔는데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낯선 풍습으로 치러진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혼식은 우리가 참석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딸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보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어요.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손주라는 기쁨보다는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랄 것이라는 생각에 착잡했어요. 화상통화로 축하를 전하면서도 아내와 저는 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으로 데려오자 우리가 키우자고 제안했어요. 좋은 교육 환경, 더 넓은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라는 장점을 강조했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 거예요. 한국 국적도 취득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딸을 완전히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손녀 소피아가 태어났고 얼마 전 돌잔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소피아의 첫 번째 생일을 한국식으로 축하하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가기 싫었어요.
낯선 나라, 이해할 수 없는 문화, 그리고 딸을 빼앗은 사위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아내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못해 가기로 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 1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사위 가족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당일 JFK 국제공항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때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안 검색대 옆에서 직원이 한국 여권을 가진 승객들을 따로 모아 전용 라인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반 승객들보다 훨씬 빠르게 검색을 통과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제 앞에 서 있던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만 특별 대우하냐며 모두 공평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응했어요. 한국과 미국 간의 특별 협약에 따른 조치라며 한국은 미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항의하던 남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줄은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대접을 받는 나라였나? 항상 작고 가난한 나라,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유지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딸이 선택한 나라가 그저 후진국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넓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게 처리됐고 수화물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엘리자베스와 사위 미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은 반가움에 뛰어와 저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더욱 성숙해 보였어요. 한국 생활이 딸에게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짐을 들어줬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의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죠. 민호는 미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민호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어요. 인천에서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울창한 산들 사이로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고 도로 상태도 미국의 어느 고속도로보다 깨끗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들을 보며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 우리가 알던 후진국 맞아?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라면 그저 간단한 패스트푸드와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이 전부인데 이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깨끗한 화장실은 기본이고 다양한 음식점, 편의점,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감탄했어요. 이렇게 깨끗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처음 봤다면서 미국의 휴게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휴게소 식당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았어요. 비빔밥이라는 것을 주문했는데 화려한 색감과 건강해 보이는 식재료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풍부한 맛이었고 매운맛이 있지만 자극적이기보다는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해 약 1시간 후 드디어 평택에 도착했어요. 딸과 사위가 사는 곳은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내 가족 숙소였습니다. 기지 내 주택단지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들어가니 마치 작은 미국 마을을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안전하고 정돈된 환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민호와 엘리자베스의 집은 기지 내 2베드룸 가족 숙소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미국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지만 곳곳에 한국적인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의 가족이 선물했다는 전통 도자기와 작은 문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차를 준비해 가져왔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공항에서 본 한국의 모습, 고속도로의 상태, 휴게소의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것, 제가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한국에서 지내며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지 밖의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평택 인근에도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기지 밖 한국 생활도 경험해보라고 권했어요. 엘리자베스도 한국 생활에서 편리하다고 느낀 점들을 하나둘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시간에 미국에서 급한 이메일이 왔어요. 학과 회의 자료를 빨리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기지 내 제공되는 인터넷에 연결해 일을 처리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빨리 인터넷이 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라는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첫날 저녁 엘리자베스가 피곤할 테니 집에서 쉬자고 했지만 저와 아내는 한국 음식을 더 맛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지 밖으로 나가 근처 한국 식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민호가 자주 가는 곳이라며 안내해준 식당은 작지만 깔끔했고 정갈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의 편의점에 들렀는데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 미국의 편의점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배달 음식의 퀄리티와 속도에 감탄하며 문득 딸이 언급했던 한국의 편리함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정도만 배달시키는데 그마저도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엘리자베스가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하나둘 설명해 주었어요. 얼굴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점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딸을 오해한 것 같다는 아내의 속삭임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편리함과 발전된 모습 외에도 딸이 정말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손녀는 어떨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우리에게 15일간의 여행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시내 관광부터 시작해서 부산, 제주도까지 가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라 생각했는데 민호와 엘리자베스가 정성껏 준비한 일정표를 보니 마음이 조금 열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지 내 가족 숙소에서 소피아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침내 손녀를 직접 품에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거실로 나갔어요.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안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20년 전 제품에 안겨있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준비해간 작은 곰 인형을 건네자 금세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 실감났어요. 민호는 우리를 위해 근처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평택에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니 놀랐어요. 소피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소피아가 갑자기 유모차에서 몸을 일으켜 손을 뻗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유모차 손잡이에 세게 부딪혔고 곧바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엘리자베스가 허둥지둥 소피아를 안아 올렸을 때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민호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해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리는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소피아의 상처를 수건으로 지그시 누르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고 저희 모두 불안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15분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몇 시간을 기다렸을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접수 후 즉시 의사가 소피아를 진료했어요. 이마 열상입니다. 꿰매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아이가 움직이면 위험하니 진정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합은 흉터가 최소화되는 특수 접착제로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특수 처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청구되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듯 했어요. 진정제가 효과를 발휘하자 소피아는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특수 접착제로 봉합했어요. 끝났습니다. 흉터는 거의 남지 않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체 치료 과정이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진료비 계산대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응급실 이용, 의사 진료, 특수 봉합, 의약품까지 모두 합해 $80 정도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몇천 달러는 나왔을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 보험이 적용돼서 이 정도예요. 외국인이라 조금 더 나왔지만요. 민호의 설명에 아내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다음 날 소피아는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가 아침 식사에 김치찌개를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매운 냄새에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 맛보니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의 어머니가 방문했어요. 소피아의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서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부적입니다. 아이의 무병장수를 비는 마음을 담았어요. 민호가 통역해주자 아내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소피아를 품에 안고 무언가 속삭였어요. 언어는 달라도 할머니의 사랑은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소피아는 금방 그녀에게 익숙해져 웃음을 지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렸어요. 소피아는 진통제 효과로 조용히 엘리자베스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서 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소피아가 아플 때마다 수천 달러의 의료비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너무 놀라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소피아에게 이곳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한국의 놀이터, 어린이집, 공원 등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하며 교육 환경도 좋다고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민호의 가족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소피아에게 또 다른 가족이라며 민호의 부모님이 매주 소피아를 보러 오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삶이 딸과 손녀에게 불편함과 어려움만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지 물었더니 엘리자베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음식, 대중교통, 안전함도 있지만 가장 그리울 건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민호의 가족들, 이웃들, 소피아의 친구들. 여기서는 정말 커뮤니티라는 게 살아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작은 반창고로 가려져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다녔어요. 민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마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미국인 아내와 이곳에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들과 소피아에게 이곳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현실이 아닌 제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해질녘, 우리는 그 언덕에 앉아 침몰하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아빠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소피아와 우리 딸에게 진정한 집이라는 사실을요. 아내는 내일이 소피아의 돌잔치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의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손녀의 중요한 문화적 이정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특별한 날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소피아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민호의 부모님 집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기지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민호 부모님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돌잔치는 한국의 전통에 따라 아이의 외가보다는 친가에서 주관하는 편이라고 해서 저희는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각종 나물과 찜, 구이 등의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음식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도 화려한 색상의 작은 한복을 입혔어요.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습니다. 손녀의 모습에 아내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전통 의상이 낯설었지만 소피아가 입은 모습을 보니 그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돌상이라는 특별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는데 돌상은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전통 상차림으로 각종 과일과 떡, 전통 음식들로 꾸며진다고 했습니다. 상 위에는 색색의 떡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가운데 놓인 수수팥떡은 애군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돌상 앞에는 돌잡이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연필, 돈, 실, 책 등 여러 물건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아이가 가장 먼저 집는 물건으로 미래를 점치는 전통이라고 설명했어요. 연필을 집으면 학자, 돈을 집으면 부자, 실을 집으면 장수, 책을 집으면 학식이 높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풍습이었어요. 오후 2시 초대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친척들과 친구들, 기지에서 알게 된 미국인 가족들도 있었어요. 모두 소피아를 위해 선물을 가져왔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축하 봉투에 돈을 넣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전통이라고 민호가 미리 설명해 주었어요. 방문객들은 소피아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국 전통에 따라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축복의 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오갔어요. 언어는 달라도 아이를 향한 축복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돌잡이였어요. 소피아를 돌상 앞에 앉히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소피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앞에 놓인 물건들을 살펴보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연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돈을 집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환호했고 민호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부자가 될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돈을 내려놓고 다시 연필을 집더니 이어서 책까지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웃으며 소피아가 돈과 지식 모두를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자부심이 몰려왔어요. 역시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잡이 후에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미국식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는데 두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불고기와 미국의 바비큐, 김치와 샐러드가 같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모습이 마치 소피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민호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소피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말을 전했고 미국과 한국 두 가족의 만남을 축복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불안과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돌잔치의 끝 무렵 민호의 어머니가 저와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피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로 첫 손녀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가족들만 모여 소박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피아는 많은 선물과 축하 속에 지쳤는지 엘리자베스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민호의 부모님과 저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통했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소피아가 한국과 미국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처음에는 이중 문화가 아이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소피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와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불과 10일 전만 해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남은 며칠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해졌어요. 기지로 돌아와 저녁 엘리자베스와 민호의 숙소 테라스에 앉아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때로는 도전적이지만 소피아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의 가족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으며 딸의 성장과 독립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품 안의 어린 딸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어엿한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아내와 함께 여행 가방을 싸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5일 전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딸과 손녀가 있는 이곳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리자베스가 고마움을 전했어요. 저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 그녀에게 큰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피아의 돌잔치에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손녀를 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아내에게 물었어요. 다음에는 언제 한국에 오면 좋을까?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의 두 번째 생일에 다시 오자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곳이었으니까요. 비행기의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더군요. 오히려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곳이었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손녀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 일, 세상 일, 안 되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웃고 울면서 사는 게 우리 몫이겠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